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는 휘청이는 소비자 물가 전망에 이어 일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전금 확대 요구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6.1 지방선거 이유를 전망해 봅니다. 먼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컸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 원인과 배경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기자, 통계청이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에 걸쳐서 물가 상승률이 컸는데요.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4%에 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큰 물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56이었는데 이게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입니다. 7.56포인트가 상승한 건데 상당히 빠른 상승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이 있겠죠. 물가 상승의 요인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우선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델타 바이러스가 한동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 그게 종식될 무렵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소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급이 따라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자체가 부족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비롯해서 여러 세계 각지에서 자원 생산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량이 많아도 유통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공급망 자체가 경색되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상하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도 하고 항만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치게 옥죄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갔던 완성품이나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 등의 그 전 단계에 걸친 품목들이 다 거기에 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거기에 또 보복 소비라든지 그렇지만 또 유통망은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은 그런 왜곡된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제 자동차 또 운송과 관련해서 유가 상승, 휘발유나 경유가 또 2,000원 선을 넘나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 3분기 정도부터 유가는 계속 상승해 왔는데요. 그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달부터는 경유나 휘발유 거의 2,000원대 계속 넘나들면서 사실상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월 9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2,027원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7% 상승했고 경유는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가격이요. 그래서 일선 주유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런 걱정과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2018년도였죠. 유류세를 좀 약간 인하를 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켰던 때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유류세를 또 일부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체감 물가는 상당히 좀 소비자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부담이 낮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못할 뿐이죠. 일종의 상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주유소 같은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비추교를 풀어서 너무 올라버린 그 유가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떼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비추교를 풀어서 2,000원대 아래로 판매하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인한 그 부담이 계속 다른 방면으로도 확대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구입하는 품목 또는 이제 지출 비중이 높은 그런 품목들의 물가가 다 오르면서 체감 물가도 상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때 그런 분들의 뭐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직접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이 노년의 소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고기는 엄두도 못 낸다.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사냐. 오늘은 안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서도 한 5번 갈 거 3번밖에 안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소비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 같은 뭐 조치도 있었습니다만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고심이 클 텐데 강력한 뭐 조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화량을 줄여서 그로 인해서 물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로나19가 2년 반 정도 지속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그것도 많은 금액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걸 멈춰버리면은 다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계속 추경을 편성하게 되고 결국은 물가를 잡는 그 방향과는 조금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물가 상승 요인 가운데 이제 국제 정세와 맞물린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물가 상승 그 압박 요인이 큰데 뭐 향후 소비자 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우리 정부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지금 높여 잡은 상태입니다. 그 베이징과 상하이 봉쇄가 이제 풀렸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내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물가를 다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역시 지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상당히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악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선은 계속 교착 상태이고 또 공급망 역시 아직은 완전히 뚫리지 않았다. 동맥 경화가 완전히 뚫리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범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그 누구보다 고통을 받는 이들이 소상공인들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숨통이 트인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소급 적용이나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전북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네, 어떻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전라북도에 3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계시고
그분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찾아서 웃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생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돈에는 얼마나 되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오진 않고 그 중기청이나 통계청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집계로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전후해서 비교해 볼 때 소상공인 자영업체 수는 사실 약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본인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자영업체 사업체를 설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오히려 14%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영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을 오히려 감원하고 가족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영업 매출은 뭐 다 아시겠지만 숙박이나 음식업은 약 60% 이상이 감소를 했고 기타 다른 업종도 절반 이상 이하로 감소하여서 가족의 생계비는 물론하고 본인의 인건비조차도 건질 수가 없어서 부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 손실 규모 또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그 소상공인 그 손실 보전금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13일부터 또 대상자를 확인해서 지급한다고 추가로 지급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기존의 대상자는 거의 뭐 90% 이상 다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중도 폐업을 하거나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직장 종사자들은 지금 제외돼서 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 중도에서 배제됐다.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억울한 사연에서 정부 측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사례별로 혹시 뭐 알아보신 경우 있습니까? 네. 그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은 분들입니다. 체험 교육을 하는 그런 우리 회원사 분이신데 대면 교육으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매출이 아주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작년 하반기에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고통스러웠었는데 지원을 못 받은 대상이고요. 또 다른 분은 기술 용역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은 지금 한 중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이 기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뭐 그런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이렇게 돼서 뭐 세금 신고나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못한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 그분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지급은 형평성에서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다.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측에서는 뭐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 또는 지원금을 좀 더 늘려달라 소급 적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2년 동안 코로나19 긴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거리두기 문제, 또 인원 제한 문제,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의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서 방역 다 지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자체는 너무 항상 나오는 단어로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조금씩 줬던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생활에는 더 힘들게 하는 결론이 됐고요. 사실 어제도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 500명이 모여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지역별이나 직종별로 좀 차등화하자는 그런 결의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미국, 중국 대립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또 재료비들은 전부 다 아까 우리 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이 올라서 어렵고 또 유가 인상돼 있고 인건비 상승돼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더욱 희생을 강요하는 악조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지역 경제의 근간이 우리 수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잘 살아야 영업을 잘하고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 연합회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웃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연합회 다짐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또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요. 전북에서는 15개 광역과 기초단체 가운데 1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차제 전북의 민심은 어떠한지,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조배숙 전 국회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조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지난번 대선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0.73% 차로 졌는데 그래서인지 젖잘싸에서 좀 깊은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니까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라는 그런 국민의 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네.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참패한 내용은 우리 민주당 자체 내에 성찰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앞으로 더 성찰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찰과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완성을 했지만 또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또 압승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민심의 표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보면 현명하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그런 방향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남 아무래도 민주당의 본향이니까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느낌도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됐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그 내용 속에서는 꾸준히 더 성찰하고 혁신해야 된다 하는 주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 민주당에 대해서 앞서 젖잘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도 전북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이 열세에 몰리니까 이제 호남은 이제 그런 경우도 결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만이라도 좀 지켜주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4.4%를 얻으셨는데 이번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는 17.88%로 그래도 3%가 저희가 올랐어요. 근데 전북 같은 지역에서 1% 올리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도지사를 배출했지만 그러나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무소속하고 치열하게 대결했고요. 세 군데는 무소속이 됐고 세 군데는 엄청나게 아주 박빙으로 아슬아슬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참 현명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심판할 건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도지사 후보로 해서 선거에 출마를 하셔서 17.8%를 기록하셨는데 그전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 계셨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호남 지역은 험지죠. 누구나 정치인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민주당 독주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하는 것, 지금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전부 합하면 선출직 251명인데 지난 4년 전에는 단 한 명도 국민의힘 후보가 없었거든요. 251대 제로다 제가 그랬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결과 경제에서도 전북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의미 있는 경제 지표에서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좀 사직생의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윤 의원님, 이번에 전북도당제 공천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선거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후유증도 생긴 것 같고 이번 공천위원장으로서 그 소회가 남다를 텐데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민주당이 지역에서 좀 우위에 있지만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 특히 호남에서 우선적으로 더 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천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잣대가 높아지니까 공천 탈락자들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많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춰졌고 또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개혁 공천 자체가 공천 잘못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혁신은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고 또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면 갔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접점을 이루는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내용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지지 않을까. 특히 무소속 후보 관련해서 예전에 사실 민주당 후보가 아닌 지역이 이제 4곳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3곳으로 줄었고 또 경선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실제 불복에서 나가신 분이 한 분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민주당 후보 공천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가면 역시 전북의 경우에는 조금 더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되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궁금한 점 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뭐 공천 위원들이 뭐 2, 30명씩 포진해 있고 그 위원회를 이제 총괄하신 분이 우리 윤 의원님 계셨는데 주요 그 후보자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을 한 서너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공천하면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자격 심사라고 그래서 먼저 걸릅니다. 그래서 당규 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부적격 사유가 정해져 있는 내용에다가 또 중앙당에서 부적격 사유로 명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심사를 하는 자격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천 신청을 받아서 또 5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천 추천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는 절대적인 자격 배제 기준이 있고 부적격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위 파렴치범이나 뭐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절대적인 부적격 사유고요. 또 그보다 좀 덜한 경우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앞으로 실제 비리가 돼서 공천이 된 이후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걸르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천을 하게 됩니다. 네. 최종 그래서 결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사안입니까? 이제 공관위원분들이 총 17분인데요. 그분들이 합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그것도 합의가 이르지 않으면 투표해서 결정하는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이번에 17.8%를 득표하셨는데 나름 목표치에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감사하죠. 조금 만족은 아니고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선이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 중간중간에 이제 예측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더 분발해서 했는데요. 2, 3일 앞두고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2번 지지한다고 박수도 치고 뭐 2번 하면서 환호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니까 셀카도 같이 찍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가면 좀 아주 좋겠다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훨씬 더 한 20%에서 이제 25%에서 30% 사이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했었죠. 네. 대선에 이어 도지사 뭐 선거에서도 뭐 계속 득표율이 이제 우상향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광역 비례의원에서도 16%대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민심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의식 있는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북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일당 독주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데 좀 다른 데를 찍고 싶어도 좀 대안이 없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물이 안 된다. 이제 인물 부재론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마를 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은 찍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변화인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군데 다 15%를 넘겼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전북만 유일하게 15%를 몇 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광주, 전남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 끝나고 이제 그 본선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유권자하고 악수를 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충청을 봐라.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한 당에 절대 올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정치권도 긴장하고 충청권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또 주고 그래서 충청은 지금 전북보다 2배, 3배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사전투표 했다고 하면서 저희 후보님 말씀대로 저도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뭐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뭐 경합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뭐 우리 주호님께서 출사표를 내자마자 김용호 위원장, 그다음에 양정모 또 위원장은 또 컷오프가 되지 않겠었습니까? 좀 이벤트가 돼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좀 수혈이 돼서 이런 뭐 선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으면 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뭐 나타낸 분도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제 컷오프는 아니고요. 그냥 단수 공천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판단해서 했던 것 같고요. 또 너무 좀 시일도 촉박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에는 또 그런 활발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뭐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은 뭐 민심은 또 민주당이 뭐 침묵의 회초리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 48.6%였는데 뭐 그런 것은 또 이제 민주당의 좀 바람이 좀 이제 무소속 돌풍이 예견됐었던 것 그런 것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낮은 투표율 이제 내년 이제 재보궐 선거가 4월 5일 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 이제 이게 낮은 투표율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낮은 투표를 우리가 겸허히 받고 큰 채찍으로 알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역 구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낮은 투표율 자체는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거의 주역으로서 또 선거를 축제와 같은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낮아졌다는 것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서 보면 개혁공천 하면서 느낀 내용이 개혁공천 하니까 실제 개혁공천 하게 된 원래 이유 또 그분의 하자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깊이 숙고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단기간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되면서 느끼는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치유되기에는 좀 부족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작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또 이제 시군 단위로 볼 때 경쟁이 좀 치열한 데는 투표율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는 좀 낮은 걸로 봐서는 그런 성과에 대한 애견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뭐 그거야 부분적인 내용이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투표율이 낮다 하는 내용은 정치에 대한 불신 또 민주당에 대한 채찍 이렇게 보고 반성하고 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여당이니까 앞으로 이제 개혁 공천의 과제를 실천하는 게 또 당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방법이자 수단이라 볼 수 있겠는데 공천위원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개혁 공천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 참 어려운 과정인데 저희들이 실천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욕 안 얻어먹고 가는 것 이게 그동안의 공천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일단 해봤습니다. 또 결과도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 미리 좀 걸러서 좀 출마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좋겠고, 또 실제 유능하고 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인들에 대한 배려들,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개혁공천, 혁신,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번의 경우에도 뭐 혁신하고 신인들 발굴하기 위해서 여성들 30%에 근접한 내용을 했고, 청년 10% 이상 했고, 또 범죄 경력자나 이런 분들 걸르니까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기존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본적인 입장들이 지속되면 우리 전북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혁신은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를 깨자,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 또 그전에도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뭐 스스로 어떤 역할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유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방송 연설을 통해서 제가 많은 호소를 했고요. 예. 또 일부분은 또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그게 널리 전파가 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도비례 그리고 또 그 전주, 익산, 군산 세 군데에서 그 시 비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마련이 됐다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면서 저는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 어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출직이 251명이었으니까 247대 4 정도는 이제 그 네, 비율, 그렇죠. 비례율이 맞춰진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 또 중앙당이라든지 또 지역에서의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으로 그 지방의원의 경우에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최대의 그 출마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선출직은 한 분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득표율을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경주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이미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도 하고 또 케어도 하면서 이분들이 4년 후에는 나가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중앙당에 가서 이 선거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 정당 자체 내에서 어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서진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북 도당이 뭐 정부 여당과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할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죠. 우선은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북은 항상 호남하면서 광주, 전북, 전남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호남권에서 또 변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이제 5극 3특 체제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서 저희들이 새롭게 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그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느냐면요, 많은 그 중앙의 권한이 이 그 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게 한 23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산도 한 그 4년 내에 한 뭐 4, 5조 이상 저희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균형발전특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도에서 보고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저희들이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독립해야 된다 해서 5극 3특 체제로 합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건의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렇게 되면은 전라북도가 뭐 권한도 새롭게 이양을 받고 또 예산에서도 그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위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라북도 지사는 현재 뭐 민주당 소속이니까 또 우리 민주당 전북 도당하고의 또 그런 유기적인 관계, 절대적인 이제 뭐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북 정치 6.1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제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도민들께서. 특히 과거에 우리 도정 또 도 정치권 이렇게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큰 잡음은 없지만 또 큰 성과도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젊은 피, 젊은 뭐 이렇게 수혈이 된 것 그 자체가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본인이 나름대로 결단력도 있고 또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의지, 열정들이 크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뭐 지금 8분이 새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여건에서 전북을 진단하고 지역을 평가하고 발전 대안을 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북의 도정은 과거와 다른 의미 있는 변화가 실제 가시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뭐 전북의 정치권에서도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수혈된 인재들과 함께 진짜 새롭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변화를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 의원께서도 한 말씀 뭐 구해야 되겠는데 맞상대를 했던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에게 뭐 이제 도정을 취임하게 되면 어떤 요구사항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도지사는 이제 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이제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죠. 이제 경제인데 우선은 이제 새만금을 좀 반석에 올려놔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기업도 잘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같은 호남에 눈을 돌려보면은 전북, 전남을 보면은 이제 단적인 예로 건설업 부분을 보면은 그 전남 부분은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 상위 랭킹의 몇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을 제대로 도와주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꼭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새만금 특별자치도 그것을 좀 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내에 교통 인프라를 조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서울하고 이 지역은 그 교통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 이 교통 이거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좀 더 전북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민선 8기에 거는 기대와 과제 짤막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을 믿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주신 그런 지지 결코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도 혁신과 개혁, 성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민심에서 변화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하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담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담아내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희망이 있는 것이 그 청소년 모의 투표를 했어요. 만 17세 이하의 투표권이 없는. 근데 거기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60 몇 프로고 제가 31%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또 여기에 내재해 있는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에 국민의힘은 높아진 지지율에 서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나타난 전북 민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